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법령에 관해서 시험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만 추려보았어요. 먼저 소방안전관리제도입니다. 주요 발화 원인을 기억해두는 게 좋은데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어요. 다음은 정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이런 순으로 불이 나기도 했고요. 다음은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방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소방 대상물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선박도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은 포함이 안 돼요. 소방시설 등이라 한다면 소방시설에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를 합친 말을 뜻합니다. 관계인이라 한다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소방대에 누가 있냐 하면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있어요.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인데요. 보시다시피 1층이 지상과 통하면 1층이 피난층이 되는 거고요. 지하가 만약에 지상과 연결돼 있다면 지하도 피난층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피난층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또 지하도 2층도 지상과 연결돼 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피난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창층도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계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계구부의 조건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계구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크기가 50cm 이상인 원보다 커야 돼요. 어쨌든 충분한 크기가 있어야 되고요. 너무 높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면과 계구부 하단이 1.2m 이내로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창살과 장애물이 있으면 못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장애물과 창살 없어야 되고요. 내외부에서 쉽게 부서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껏 계구부 만들어놨더니 벽으로 막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빈터를 향하고 있어야 이 5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계구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계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무창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암기 팁을 드리자면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서 위험하다 하고 기억을 하시고 기타 장소들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장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서 위험하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줘도 충분할 것 같고요. 특히 1번에서 6번 항목에서는 화재로 오인받을 행위를 미리 신고를 안 해서 연기 났다. 연막차 돌리는데 연기 나서 불인 줄 알고 신고했다가 소방차가 쓸데없이 왔다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 경계 지구 내용 꼭 암기해주세요.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 위험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죠? 다음은 소방활동구역 출입 제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화재 재난 재해, 위급 상황 시 현장은 되게 어수선해요. 그래서 소방활동 구역을 정해놓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입을 제한하지만 그래도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두면 좋겠죠. 소방활동 구역 내에 있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 사람들, 일명 관계인이죠. 이런 관계인들은 출입이 가능하고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 종사자들은 소방활동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필요하죠. 그리고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 간호사, 기타 구조, 구급 업무를 하는 사람들 들어올 수 있고요. 취재, 보도 업무 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죠.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인력도 들어가고 여기에 없다면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을 안 했다? 벌금 300만원 나와요. 그리고 신고도 14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거는 선임은 했지만 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약하고요. 아예 선임조차 안 했다 하면 벌금이 세게 나오는 거죠.
선임 연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2, 3급에 한해서 가능해요. 특급이나 1급은 연기가 안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보니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을 하는데요. 요 내용에는 피난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도 구성하고 운영하고 교육을 합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도 하고 소방시설 및 소방관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도 하죠.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화기 취급도 감독하고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합니다. 요 4번에서 7번 같은 경우는 관계인들도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라면 관계인들도 일반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고요. 특히 요 4번, 5번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딱 봐도 너무 전문성이 있어 보이죠? 이런 것들은 대행이 가능합니다.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면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 11층 이상이 해당돼요.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암기 팁을 드리자면 좀 작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떠한 조건을 주고 이거는 몇 급이 관리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관리자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관리자 선임 자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급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층 이상의 아파트예요. 물론 지하층은 제외하고요. 한 4m 정도로 예상한다면 곱하기 4를 하면 높이 200m 이상이 나오겠죠. 아파트가 아니라면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높이는 120m 이상이고요. 연면적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특급 같은 경우는 바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선임 자격과 시험 응시를 해서 관리자 시험을 봐야 합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바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 기사 자격이 있다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5년 이상 된다면 바로 선임이 됩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자들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일을 하고 특급으로 선임이 될 수 있어요. 시험 응시 자격은 선임 자격보다 조금 완화됐는데요. 20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 학과를 졸업했다면 1급 소방안전 경력을 2년 이상 쌓고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관련 학과 교과목이라면 12학점 이상 이수를 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3년 이상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은 1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층을 제외한 30층 이상의 아파트가 1급 대상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4 하면 높이가 얼추 나오죠. 높이 120m 이상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11층 이상의 건물로 보시면 돼요. 특급이 30층 이상이기 때문에 1급은 자동으로 11에서 29층이란 걸 유추할 수가 있죠. 1급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을 관리하고요.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시설을 관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1급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는 조건과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으로 나눠져요. 소방공무원 7년 이상이 되면 바로 1급으로 관리자 선임이 되고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이 있다면 바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됩니다.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이 있다면 2,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경력을 2년 이상 같이 쌓아줘야 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위험물 기능장,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이 있다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어야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보려면 관련 학과를 전공 졸업하고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줘야 돼요. 관련 학과라면 12학점 이상 이수를 하고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을 3년 이상 쌓아줘야 됩니다.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경력을 채웠다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2급 특정 소방 대상물을 보겠습니다. 가연성 가스 100에서 1,000톤 미만이고요. 1급은 1,000톤 이상이었죠. 그리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포함이고요. 물, 분무 등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다면 2급입니다. 또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 보물 같은 목조 건축물도 2급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2급 관리자가 바로 선임이 되려면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자 이런 사람들은 광산안전관리직으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돼요. 그리고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이 있다면 2급 관리자로 선임이 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관리자로 선임이 돼야지만 선임이 됐었는데 2급은 자격만 있어도 선임이 돼요. 기타 이런 자격이 있다면 바로 선임이 되고요. 2급 시험 응시 자격 살펴볼게요. 소방대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보조 업무를 1년 이상 하거나 군부대 또는 의무소방대에서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소방안전관리 전공 졸업자나 관련 학과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도 2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급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데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된다면 자동으로 선임 자격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험을 쳐서 3급을 봐야 되죠.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급보다는 1급과 2급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만으로는 힘들어서 보조자를 두어야 되는데요. 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마다 보조자를 1명씩 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600세대라면 보조자가 2명이어야 되는 거죠.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보조자가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000제곱미터라면 보조자 1명으로 충분하지만 30,000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보조자가 2명이 돼야 되는 거죠. 다음은 공동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꼭 선임이 돼야 되는데 한 건물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쓰는 층에서는 누가 선임을 할 건지 기준이 모호해요. 그렇다고 선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아무리 공동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한들 건물 A가 있고 저 멀리 건물 B가 있는데 우리 친구 아닌가? 같이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서 돈 아끼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라면 지하층을 물론 빼고요. 이런 고층 건물에는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줘야 되고요. 지하가죠. 조심해야 되는 게 지하구 아니고 지하가입니다. 지하에 상가가 많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시설들이 연속으로 이렇게 접하여 쭈루룩 있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지하가에는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줘야 되죠. 그리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 복합 건축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해야 됩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했다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죠.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일단 작동 기능 점검보다 종합 정밀 점검이 더 세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정밀 점검에는 작동 기능 점검이 포함되어 있어요. 작동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정밀 점검 같은 경우는 모두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소방시설들만 고장났나 안 났나 점검을 하는 작동 여부만 확인하는 작동 기능 점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한 달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말일까지만 하면 돼요. 만약에 3월 6일에 사용 승인이 났다면 3월 말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3월마다 해주면 되는 거죠. 종합 정밀 점검 안에는 작동 기능 점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 정밀 점검 대상물이어서 종합 정밀 점검을 했다면 그걸 3월에 했다면 6개월 뒤인 9월에 작동 기능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3월마다 종합 정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동 기능 점검만 해도 되는지 종합 정밀 점검이 필요한지 대상물을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정밀 점검 대상물 5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 다 자체 점검을 했다면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2년 정도 계속 보관을 해줘야 돼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의 대상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 신청이 된 건축물이 동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철거는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의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공사 시공지나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동의권자입니다. 요거는 5통 4보 7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요. 5일 이내에 동의 회신이 통보가 되고요.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은 4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취소 처리는 7일 이내에 취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5통 4보 7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은 200제곱미터, 정신의료, 장애인 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고나 주차장 관련 시설은 200제곱미터 20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하 무창층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를 하고 있고요. 공연장은 100제곱미터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 면적이 되게 작죠? 100에서 400제곱미터 그 사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6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요양병원, 노유자 시설,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에서 전기 저장시설, 지하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이런 거 동의 대상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구 같은 경우는 동의 대상물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지하가에 있는 상점 사무실이나 지하도는 공동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하구가 아닌 거 조심해 주세요. 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아파트나 기숙사는 제외가 되고요. 만약 이걸 설치를 안 했다 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이 나와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에 관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잠그거나 폐쇄하면 안 돼요. 비상구 잠그고 철책창 같은 거 설치하고 이렇게 막거나 잠가버리는 행위 금지입니다. 훼손도 하면 안 되겠죠. 방화문을 멋대로 철거하거나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을 답답하다고 고임장치를 설치해서 활짝 열어놓는다든가 자동 폐쇄 장치를 제거하는 등 여러가지 물리적 파손, 훼손 이런 거 금지됩니다. 나름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구획과 내부 마감재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임의로 변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의로 무창층이나 개구부를 멋대로 만든다든가 방화문 같은 경우는 방화 재질이 있을 텐데 답답하다는 이유로 유리나 목재로 만들었다면 방화문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겠죠. 만약 목재문이라면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리고 피난시설이나 방화구역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돼요. 또 소방호수가 걸리거나 꼬이는 등 용도장애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동들도 금지가 됩니다. 만약 이런 게 발견됐다 하면 시정조치하라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령을 내려요. 방염은 요것만 암기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방염 처리하는 물품들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들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블라인드가 포함이 됩니다. 카페트나 2mm 미만 벽지류가 포함이 되는데 종이 벽지는 제외가 됩니다. 전시 무대용 합판이나 섬유판 이것도 방염 처리 물품이고요. 안막이나 무대막도 방염 대상물입니다. 여기에는 영화 상영관이나 골프 연습장에서 쓰는 스크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섬유류, 합성 수지류를 원료로 제작된 소파 의자 같은 경우도 방염 대상 물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의 하나입니다. 그 외 다른 곳에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의료시설이나 노유자 시설에 소파 의자가 방염 대상 물품인가 하면 틀린 말이에요. 방염을 하면 좋겠지만 권장사항일 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에서 소파 의자를
방염 대상 물품을 써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파, 의자 같은 경우는 방염 대상 물품의 기준 조건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법령에 관한 문제예요. 소방기본법하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합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센 거죠. 시험 문제는 가장 센 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소방대가 화재 진압을 하거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데 이걸 일부러 방해하는 행동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이 어떤 거냐 하면은 위력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거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막아버리거나 폭행, 협박 또는 소방 장비를 파손해서 활동을 어쨌든 일부러 방해했다 하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우리 아까 본 내용 중에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도록 폐쇄 차단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암기 팁은 5폐차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쇄 차단하면 5천만 원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란 뜻이죠. 5폐차 해서 암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폐쇄 차단을 했더니 상해가 발생했다. 더 세져요. 7년 7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사망을 했다. 더 세지죠. 10년 1억 원으로 더 올라가요. 화재가 발생하기 쉽거나 불이 번지기 쉬운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강제 처분을 내리는데요. 이 처분을 방해하거나 처분을 따르지 않아도 3천만 원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우리 아까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관련해서 잘못됐다 하면 조치명령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한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3사만 조치입니다. 이 조치명령을 위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3사만 조치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을 안 하거나 같은 말로 내가 못한다면 이걸 맡겨야 되는데 업자한테도 정기 점검을 안 시킨 거죠.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하는데 이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로 정보를 활용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 안 함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비밀이나 누설을 하는 거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 안 함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소방기본법에도 비밀 누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게 되게 비밀인데 일부러 빼돌려서 목적 외로 활용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죄질이 더 크고요. 3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경우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떠벌리고 다닌 거죠. 그렇게 비밀 누설한 관계 공무원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도 300만 원 이하 벌금 해당 사항이에요. 소방특별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하는 자도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안 하더라도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우리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선임을 안 하고 버팅기고 있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와요. 100만 원 이하 벌금 사항이에요.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소방특별조사를 나왔는데 이걸 거부, 방해, 기피를 한 거죠. 이것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다든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있을 텐데 그동안 구출을 안 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게 조치를 안 했다 하면은 소방대상물 관리인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죠. 피난하라고 했는데 버팅기고 안 나가고 있어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물수도 개폐 장치를 사용 못하게 한다든가 조작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방해 행동으로 봐서 1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우리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벌금은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범죄 경력이 남아요. 하지만 과태료는 그냥 행정처분을 받고 그냥 돈만 내고 끝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기본법에서 장난전화, 내 마음에 불이 났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엉뚱한 장난전화를 하는 행동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올라갔어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장난 전화를 했다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을 위반해서 소방시설 유지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하면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와요. 한 번은 100만 원이지만 이걸 계속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면 200만 원, 그리고 소방시설 미설치를 했다면 300만 원 과태료가 나오죠. 이 부분은 아까도 살펴봤는데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안 했다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나온다고 아까 봤어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주로 업무 태만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기구, 설비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명령을 위반했다?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위반했다? 해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방자동차 출동활동을 좀 지장을 준다든가 소방활동 구역을 정해놓고 제한을 해놨는데 이거 멋대로 출입해서 혼선을 준다든가 화재조사 명령을 위반해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거 거부하고 거짓 보고를 했다. 이것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리고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했다. 이것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업무 태만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거나 업무를 수행 안 하고 거짓 신고하고 지도 감독 안 하고 뭐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소방시설 점검 결과도 보고 안 하고 거짓 보고하고. 그래서 업무 태만의 냄새가 난다 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1개월 미만이면 30만 원으로 끝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50만 원, 더 길어져서 3개월 이상이 됐다. 아니면 보고를 안 했다. 100만 원, 거짓으로 보고했다 하면 2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종종 나오는데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에 방해를 하는 거 100만 원이고요. 화재 경계 지구 안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해가지고 화재 행위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해서 불이야하고 소방자동차가 잘못 왔다 하면 20만 원 과태료 물어요. 우리 화재 경계지구 암기 팁 한번 드렸어요.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 위험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았다 하면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실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주 나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벌금이나 뭐 용어들 시험 보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추렸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